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 교수님이 첫 번째 연사이신 이혁 대사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이혁 대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 대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1980년 제13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하셨습니다. 대사님은 외교부 동북아 1과장, 중국 참사관, 아시아태평양 국장, 일본 공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이후 주 필리핀 대사, 주 베트남 대사, 인천광역시청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한 아세안센터 제4대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혁 대사님은 지난해 한배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협력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수교 훈장을 수상하신 바 있으십니다. 오늘은 동남아의 정치 발전 현상과 전망 및 한국의 역할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서울도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이호원 교수님이 부산도 뭐 영하 7도라 그랬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동남아 정치 발전 현황 전망 및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재인 현 정부에서 이제 신남방 정책을 표방해서 아세안 관계, 우리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를 중시해온 정책을 썼고, 그 성과가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남아의 경제 발전에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기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 문제라는 거,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이런 문제는 항상 한국에 있어서는 좀 그 나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터부시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에서 소위 뭐라 그러나요? 풀 디모크라시라 그러나요?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10개국 중에서. 그래서 늘 이런 문제는 예민하고,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국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거론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아시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게 있습니다. EIU. 여러분 세계적인 이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인덱스라고 그러죠. 민주주의의 지수를 보면은 167개국을 2021년의 경우를 보면 167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레이팅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브루나이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왠지 빠져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걸 좀 차례차례 말씀드려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레이팅을 받았습니다. 39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52위, 그 다음에 필리핀이 54위, 싱가포르이 66위입니다. 태국이 72위고, 베트남이 131위, 캄보디아가 134위, 라오스가 159위, 미얀마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 166위를 이렇게 레이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개국이 풀 데모크라시고 나머지 50몇 개국이
그 flawed democracy, 흠결이 있는 데모크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는 미국이 26입니다. 그러니까 21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미국도 flawed democracy, 그러니까 결점인 흠결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죠. 그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럼 한국이 얼마냐? 한국이 16입니다. 우리는 이제 촛불이라든지 태극기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정치적 참여가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고 혼란스러운 민주주의 국가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서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이 16위로서 완전한 민주주의, 풀 데모크라시의 21개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17위입니다. 한국보다 한 개 낮습니다. 이런 중국이 148위, 홍콩이 85위, 북한은 이제 꼴찌에서 세 번째인 165위, 미얀마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반드시 이제 꼭 완전한 인덱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참여라 선거제도라든지 그런 민주주의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 이제 잘 발달됐느냐, 그다음에 그 시민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가 잘 기능하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높으냐, 그다음에 정치 문화가 어떠냐,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동남아 국가는 그 권위주의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흠결 있는 민주주의가 이제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10개국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정치 체제가 이렇게 병존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같은 왕정도 있고,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을 모델로 한, 러시아나 중국을 모델로 한 과거 소비에트 유니온이죠. 그리고 중국을 모델로 한 집단 지도 체제, 그다음에 좀 의원 내각제도 있고 대통령제도 있고, 지금 미얀마가 작년 2월에 쿠데타를 이뤄서 군부 독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체제가 병존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세안 국가들이, 개별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진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후퇴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체제로 발전하려는 어떤 그 동력이 상당히 지금 오히려 결여될 뿐만 아니라,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알게 모르게 제가 이게 전직 주 필리핀 베트남 대사로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정치 발전 수준도 차도 있지만 경제 발전 수준의 차가 또 정치 체제의 발전을 좀 방해하는 요인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 정치 변혁 역량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인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역시 그 알게 모르게 정부 집권층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아주 철저한 통제 같은 게 작용해서 아주 크게 민주화의 동력이 지금 강화되지 않고 있다. 또 이거는 뭐 어떤 점에서는 이 세계적인 추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소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그 영어로 말하면 데모크래틱 리세션이라 그러죠. 민주주의의 정체가 아세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그 아세안이란 이제 그 동남아 지역 연합의 그 현장에 보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의 원칙, 만장일치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제도적으로 그 아세안의 그런 이 규정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의 발전을 그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세안 자체로서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EU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죠. EU는 어쨌든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런 연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다수 회원국들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제 뭐 식민지 지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 국가들이 지배를 당해서 그 땅에서 뭐 태평양 전쟁, 제2차 대전도 일어나고 해서 많은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이 된 아주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혼란한 그런 민주주의보다는 그 좀 안정된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약간 선호하는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 뭐 언더커런트라 그럴까요? 이런 게 역시 저변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된 그런 사회, 안정된 국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선호하게 되면은 결국 민주주의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뭐 권위주의, 이게 소위 뭐 영어로 말하면은 스트롱맨 팔리틱스라고 그럽니다만, 어떤 굉장히 힘센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시민적인 그런 자유는 와 인권이라는 거, 이런 건 조금 억압하지만 사회적 안정이나 그런 또 경제 발전을 추구 하는 뭐 그런 스트롱맨 팔리틱스를 잠재적으로 내심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틀린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얀마의 그런 아웅산 수치 아주 정말 힘들게 얻은 민주 체제가 결국은 작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뒤집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군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그 계산에서 이걸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결국은 지금 이제 아세안의 정치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특히 미얀마의 그런 그 민주주의가 이제 막 태동했는데 그걸 완전히 분쇄하려는 그런 군부 쿠데타는 참 아세안 전체 민주주의 확산을 아주 막는데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확산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아세안은 그 미중 경쟁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죠. 이제 결국은 중국이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국제적인 질서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그런 체제의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세안은 전초 기지라고, 제일 먼저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국하고 면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안이, 그래서 이제 이 미국으로서도 이런 아세안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렇게 그 원래 미국이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완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완화된 그 입장을 내고 있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크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 물론 미얀마의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계속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틈을 헤집고, 중국이 이제 그 나라에 영향력을 확산하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도 지금 사실은 미얀마가 쿠데타를 한 게 결국은 거기 의존하기 위해, 만약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계산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지금 아세안의 정치 이 상황은 미중 경쟁의 그런 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여러 가지 정체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형 모델인 권위주의적 집단 지도 체제. 그렇지만 이게 권위주의적 집단 지도 체제지만은 세습 같은 거는 없죠. 세습적인 권력 승계는 없다. 물론 이렇게 권력층의 자식들이, 아무 권력층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에서도 특혜를 받는 거, 소위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세습적 권력 승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하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지금 훈센 총리가 자기 자식들한테 대한 지금 세습 권력 이항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종신 총리, 종신 지도자로서의 그런 또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필리핀에 있어 봤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결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명문 정치 가문이라든지, 지금 마르코스, 과거에 이제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 기억나시죠? 지금 마르코스의 아들이 이제 내년에 올해 선거가 있죠. 6월에, 아마 6월인가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르코스 아들인 상원 의원 마르코스 주니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폴을 보면은
단연 1위를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문 정치 가문이나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 뭐 두테르테 같은 사람, 옛날에 무슨 그 영화 배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기 아주 쉬운 그런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건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뭐 저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민생은 그렇게 돌보지 않다. 자기들이 민생이 나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문가라든지 뭐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될 소지가 많은 거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역시 군부나 종교계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은 어쨌든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인데, 싱가포르 뭐 지금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아마 6만 불이 넘는데, 근데 저기 그걸 보면은 플로우드 디모크래시 66위로 나와 있어요. 태국보다 훨씬 그 민주주의로서는 뒤져 있습니다. 레이팅에서 뒤져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뭐 역시 싱가포르도 여러 가지 그 정치 조작을 통해서 여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건 뭐 말하자면 이제 싱가포르이 한 6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 같은 조직입니다. 기업형 정치 체제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경제 성장은 계속 높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건 아주 유니크한 거죠.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미국이 그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 싱가포르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하나의 중요한 성장 모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그 브루나이는 절대 군주제고, 또 군부 주도형 정치 체제는 뭐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고, 태국도 사실상 뭐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민정이양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플루럴리즘이라 그럴까요? 그런 다원주의가 좀 발달됐지만 그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적인 내각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계의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걸 좀 통제하고 부미푸트라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말레이인을 중심에 이제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경향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정치, 아세안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걸 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은, 역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일단은, 현존 체제를 계속 고수하려 그러고, 그 현존 체제의 고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입니다. 여기에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다. 또 하나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자기들의 기득이권이라 그럴까요? 좀 파워 엘리트들의 기득이권을 좀 줄여나간다. 그러니까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걸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미미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지금 정치 발전의 그런 전망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여러분 오렌지 레볼루션이라든지 중동의 봄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세안 국가에서 그런 동의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뭐 민주주의를 했다 그래도 그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로 발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유가 점점 더 자유라는 부분이 약해지는 일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동구,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그런 동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세안 국가도 현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혹시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급격한 변혁보다도 조금 이제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진화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위협한 그런 미중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미중 경쟁의 추이가 앞으로 아세안의 정치 체제에도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중국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단연 높죠. 그렇지만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스 차이나 씨,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이 4개국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아세안에 있어서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지만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나라죠. 군사 안보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상당히 이 정치 체제를 놓고서는 굉장히 아주 미묘한 밸런싱 액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특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의 추이를 좀 면밀하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미얀마가 민주화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좀 민정회로 다시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부 위주의 형식적인 민정 이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군부하고 지금 민주화 투쟁 세력과의 그런 내전, 사실상 지금 아주 약한 수준의 내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내전 상태가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 세력이 내전에 승리해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은 이 미얀마의 앞으로 정치 변화 추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세안 전체 정치 체제의 진화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한국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아세안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발전 아니면 후퇴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 제가 실제로 외교부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수출 상대 지역입니다. 중국 다음에 제일 많은 우리가 무역 상대국이고 또 뭐 지금 한국의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아세안이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죠.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미중 경쟁이라는 게 이제 본격화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중국 한중 무역도 이제 사실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 이제 동남아에도 상당 부분 더 많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역시 동남아 국가 모든 동남아 국가가 사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한류가 진출해서 정말 그 아세안과 한국은 과거 한 10년 동안 너무나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금 저 상호 의존도도 높아졌고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그런 저 지원이라든지 동남아 그 여러 가지 동남아 대사관의 인원들도 많이 늘려서 한 아세안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신남방 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어떤 특정 아세안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각 아세안 개별국과의 관계에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아세안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과 같은 이런 뭐 중견국, 뭐 강소국이라고도 하지만은 이런 국가가 비판을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또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도 그걸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고 또 우리가 정치 체제 비판한다고 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진화를 하느냐 그것도 뭐 아니죠.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해서 이 아세안 국가의 정치 발전에 좀 기여하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아세안의 그런 정치적인 진화라든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뭐 다른 선진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뭐 컨뎀이라 그러죠. 컨뎀. 크리티사이즈가 아니고 컨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그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 빼고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이런 비난을 안 했죠. 미얀마의 쿠데타. 그건 우리가 그건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신장 위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히려 미얀마를 굉장히 좀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미얀마의 틈을 베짓고 미얀마에 진출해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어떤 현상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의 정치 체제의 현상 변경이 시도가 있거나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건 뭐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강하게 비난하는데 동참을 하고 또 민정이양을 향한 우리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진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그게 동남아 정치 발전에 간접적으로나마 가장 기여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이제 G10이 됐죠,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이제 16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세안 국가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세안 국가가 정말 이 한국을 본받아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치 체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진화를 시킨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극빈한 그런 1970년대까지는 극빈한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단기간에 반세기 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완전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큰 선진국이 됐죠. G10이라는 거,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국가로 발전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도 상당히 이제 성숙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민주주의도 상당히 발전된 단계로 들어갔고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잘 없습니다. 한국 외에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일본에도 좀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어쨌든 이런 동남아 국가에 늘 한국을 롤 모델로 삼게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고 좀 안정된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책무다. 우리 국제사회에서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서의 책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여기서 제 말씀은 끝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40분 강연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서 이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한국이 아세안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네, 좋은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켜셔서 직접 질문에 참여를 해주시거나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아세안 연구원의 김동엽 원장님이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혁 대사님,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어찌 보면은 이제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실 때 이제 세계적으로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아세안 지역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미얀마 사태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부타타라든가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현상이라든가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래된 논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효율성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보면은 어찌 보면 좀 훨씬 발전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혹은 또 가장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베트남도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좀 어색한 그런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약간 권위주의 체제라도 경제 발전과 혹은 자기 일상의 이 삶을 좀 더 낫게 해주는 그런 체제를 희구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지난 강의 때도 이제 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싱가포르가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그러면 소구적 그런 개념의 소구적 가치의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냐? 이 주권 재민 사상이 혹은 아시아적 가치를 가지고서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민주주의의 한 부류로 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논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볼 때 이거를 하나의 어떤 확정된 혹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정해 놓고 이것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라든가 혹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걸 좀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어떨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제 질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 발전도 하고 근데 이것이 아세안과 특히 이제 아세안과의 어떤 아세안의 임팩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모델이 그쪽에서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이 관계의 어떤 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그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연관성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문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그 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사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소위 코스트 오브 데모크라시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비용을 치르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저런 지금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이제 플로우드 데모크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체제가 됐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 저렇게 많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그것 제대로 사실은 효율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자기 나라가 오히려 국민을 위하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민주주의에서 역관주의라든지 일관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베트남도 좀 비슷합니다만 자기들이 메리토크라시다, 능력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이렇게 중국과 같은 원래 가난한 나라에서 중국과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1인당 GDP가 10,000불이 됐으니까 이런 나라로 사실은 발전할 수 있었다. 과연 서방식 민주주의가 채택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중국은 혼란스럽게 되고 또 분열되고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처럼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자기들의 그런 체제를 이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일리버럴 데모크라시 소위 말하는 게 이제 일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국민의 안정된 삶과 사회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좀 확대돼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롱맨 폴리틱스가 이제 자꾸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체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쟁도 일어나고 정말 기근이 들고 그러면은 좀 더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회도 안정시키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플라톤이 말하는 이제 필로소퍼 킹이라 그러나요? 그런 철인 정치, 정말 현인 정치,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건 민주주의하고 다른 거죠. 현명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인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먼저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닦고 이제 새로운 이거 결국 나중에 이제 정치 발전도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세안의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이런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한국의 정치 체제를 전수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반발을 초래하고
그 국가에서 반발을 초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어떤 한국형 그 경제 발전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수하는 거는 좋지만 정치 발전 모델을 이제 아세안의 개별 국가에 좀 우리가 뭐라 그러나 렉처를 한다든지 그걸 전수하려 하면은 오히려 그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치 체제에 대해서 중국의 그런 신장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뭐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 뭐 우리 정권에 따라서는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경우도 많고 또 그걸 가급적이면 이제 좀 뭐 그렇게 관여를 안 하려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이 처한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 워낙 이제 그 대외 무역 우리 한국 경제 발전이 이제 왜 그 밖에서 얻는 경우가 너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현실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해서 그 한국 자신의 그런 역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서 뭐 그게 이제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한국처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그런 하나의 케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이혁 대사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혁 대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우리가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뭐 간섭한다든지 또는 강요를 한다든지 뭐 우리식의 장점을 뭐 지나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접근하기보다는 이 한국의 그 민주화의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적은 이 퍼블릭 섹터에서의 그 만연한 부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퍼블릭 섹터에서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베트남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나라들하고 어떤 고위공직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이 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MOU를 체결을 하고 실제로 그 한국의 경험을 이제 전수를 해서 그 뭐 좀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이 동남아 각국의 그 어떤 이 부패방지위원회 이런 데하고 이제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커먼 인터레스트가 있다 양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그 발리 그 디모크라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는데요. 유도연호 전 대통령 때 이게 이니시에이트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이 주요한 그 회원국으로 그 회원국이라고 해도 중요한 어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그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이제 스트렝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패 방지는 물론 들어가지만 이제 법의 지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법의 지배. 그 엑스트라 그 어떤 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어떤 법을 초월해서 그 무슨 법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이 보장을 할 것이냐. 또한 그 언론 자유를 어떻게 이제 신장을 시켜 나갈 것이냐. 또 이 소수민족 보호를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그 회원국 중에 그 일원이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적한 이런 굵직굵직한 분야에 있어서 그 아시안 회원국들한테 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 정착시키고 그걸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나라들의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발리 디모크라시 포럼 자체의 그 설립 취지도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아시안 회원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안 지역, 널리는 또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이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발리 디모크라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그 중요한 엘리먼트를 좀 공유를 하고 좀 확산을 그 하는 것이 그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추가해서 이 발리 디모크라시 포럼하고 유럽의 그 OSCE의 그 경험하고 그 유사한 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OSCE에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언론 자유가 중요하고 또 사법부 독립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소수민족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좀 새겨서 그 어떻게 그 이 아태 지역에 또는 좁게는 동남아 지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간섭이라는 측면, 강요라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 성공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제 공유를 할 것이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 그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이상적으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부패 방지라든지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이제 언론 자유, 소수민족 보호 방향으로 우리 좀 나가는데 한국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은 당연히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약간의 그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부패 방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도 약간 부패 방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권 차원에서 그걸 좀 부패 방지 노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직 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부패 방지라기보다 이제 굿 가버넌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KSP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딱 이렇게 부패 방지라든지 사법 독립 이런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큰 차원에서 가버넌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이제 좀 우리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지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법부 독립, 필리핀도 뭐 사법부가 독립됐다 그러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현실로서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도 이제 부패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은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소위 대법원장은 처음 이 양반의 경력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공안부 출신이에요. 경찰하고 우리 국정원 뭐 이런 걸 합친 그 공안 굉장히 센 그런 부처입니다. 공안부의 차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검찰로 가서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러고 검찰총장이 됐다가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이건 뭐 약간의 중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그 많은 아세안 국가에 있어서 자기들의 그런 그 체제 존속에 굉장한 위협 요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간접적으로 이렇게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좀 더 넓게 그 뭐 그런 그 위협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질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거나 음성을 또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더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좀 추가적으로 좀, 예, 김동현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아까 못 여쭤봤던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혁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상대 국가를 존중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집권 세력 하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국가 간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아무런 뭐 할 일이 직접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역 대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이 경제 발전이 상당히 어떤 이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돕고 또 우리의 경험도 전수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단순히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되는 건 또 아닌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전수하고 또 이 동남아시아 혹은 아세안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혹은 시민 사회 간의 어떤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피플 임파워먼트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아세안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측면을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그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존중한다. 우리가 결국은 뭐 이렇게 전수하는 방법이란 게 여러 뭐 우리가 그 코이카의 개발 협력을 통해서 뭐 knowledge sharing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시민사회 간에 이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뭐 이제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만은 실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주 뭐 똑같은 말씀이 되풀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너무 그 동남아의 좀 권위주의, 특히 권위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서틀하게 정말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나라 우리 뭐 동남아의 관계의 역사가 너무나 깊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가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그쪽에 전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번 여러분 참고로 그 자이카 같은 데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게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또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민사회 간의 이제 그런 협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제가 베트남에 있어 보니까 뭐 너무나 베트남 당국들이 그걸 다 이제 주목을 하고 또 당장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면 이제 견제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 우리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서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현실에 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우리 정부나 학계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이제 점점 더 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아이고 유현숙 부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네, 자리에. 유준수 부장님 또 김창범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이혁 대사님께서 함께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 부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의 또 그 김동엽 원장님께서 또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저로서는 정혜문 총장님 또 김영선 총장님 오늘 이혁 총장님까지 다 또 제가 모시고 이랬던 그 분들을 다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혁 대사님께서 이제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을 하실 때 항상 강조하셨던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올라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됐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윈윈 포뮬러를 만들어야 된다. 또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아세안 그 관계 30주년을 말하다에서도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윈윈 포뮬러라는 말 자체가 약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우리 것을 한국 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세안으로부터도
또 상호 보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또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면 또 10개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또 그 아세안 센트럴리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저도 평소에 이혁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손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 그 참 대단한 향학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늘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훈 선생님,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혁 대사님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전체적인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사차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대사로 근무했던 김창훈입니다. 아세안 연구원 측에 우선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인데요. 이미 이혁 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정치체제의 다양성, 또 거버넌스 수준의 상이함,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형태로 이런 협력 또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체제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집권하고 있는 정부나 또는 집권 세력의 어떠한 도전적이거나 또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서 정혜문 대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법제화와 관련된 노력들, 또 민주주의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또 앞서 우리 김동엽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부패, 청렴 또는 최근에 들어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떤 괴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프랙티스의 부조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꿔 나가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한 지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서 정혜문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발리 민주주의 포럼과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발리 민주주의 포럼의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도를 해서 민주주의적 가치 또 민주주의적 제도적 기반을 이제 확충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크게 참여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개 이제 현지 대사가 최근에 들어서 특히 그렇게 대표로 많이 참여를 하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시민단체 참여도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후원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또는 시민사회가 조금 더 이런 아세안 내에서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캠페인이나 또는 어떤 기구, 조직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감성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세안 내에 기존에 있는 재단이라든가 또는 아세안 내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협업의 형태로 또는 같이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함으로써 조금 더 민감성을 좀 덜어주는 그런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굿 거버넌스 앞서 이혁 대사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굿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또는 정부 대 정부 간 사업으로서 상당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말씀 너무나 반가운 또 두 분 이렇게 뵙고
좋은 말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제 이제 너무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목전의 이익만 취하고 다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상대국의 그런 진정한 발전이라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 발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EU나 뭐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도 그 동남아의 국가에 진출해서 너무 그런 좀 비즈니스에만 신경을 쓴다, 뭐 이런 비판, 사실 뭐 비판과 불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김 대사님이 이제 제안하신 그런 시민사회 후원 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해서 뭐 좀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 뭐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글쎄요, 뭐 이렇게 우선 굿 가버넌스가 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강화되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라든지 그다음에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큰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